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강연장이 사람들로 빼곡해요. 마이크를 쥔 남자의 낮은 목소리와 느린 말투. 그러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유엔은 이제 끝났다고. 새로운 행성적 행정을 담당할 세계기구가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함께 디자인해보자고 말합니다. 청년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에게 귀를 세우죠. 그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작은 반도가 아니라 신세계가 만나는 태극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최근 나온 그의 책 대한민국 탐문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매불쇼에도 유시민이 진행하던 노무현 재단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도 나왔어요. 자신을 역사학자이자 개벽학자이자 지구학자이며 미래학자로 소개하는 이병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확신에 찬 목소리는 청중을 모으게 마련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강연장에서 그의 말에 매료됐던 청년 하나가 신용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8살 정씨예요. 2020년 북콘서트에서 이병헌을 처음 만난 그는 그로부터 몇 년 뒤 미디어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200억 투자가 곧 들어올 거라며 정씨를 대표이사로 앉히겠다고도 했죠. 하지만 투자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당장 직원들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병헌은 자신의 신용카드 연체금과 생활비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정 씨는 일주일 안에 반드시 갚겠다는 이병헌의 말을 믿고 신용대출을 받아 2천만 원을 건넵니다. 하지만 곤란할 때마다 이병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시간이 흘렀어요. 지난해 초 이병헌이 이번엔 정말 투자금을 구할 수 있다며 투자 확약서까지 보여줬지만 그 투자자라는 인물은 얼마 뒤 사기죄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정 씨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방금까지 세계기구를 논하던 그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그게 왜 제 책임이죠? 현재 정 씨에게 남은 건 7천만 원 넘는 빚입니다. 피해자는 정 씨 혼자가 아니었어요. 6년 전 20대였던 A씨는 이병헌의 제안으로 기후위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청년들과 함께 회사를 차렸습니다. 유엔 후원금이 들어올 거라는 말을 믿고 석 달을 무급으로 일했죠. 이병헌은 그의 여름 내내 연락을 끊었고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1년을 기다린 청년들이 고용노동청에 신고했고 몇 달이 더 지나서야 밀린 임금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대선 후보와 매일 소통한다고, 유력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연봉 10억 원에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고, 미래에셋 회장과의 대화가 재미있었다고. 이병헌은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흘렸습니다. 어느 이름도 청년들이 직접 검증할 방법은 없었어요. 정작 그 시기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면 이 배신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정 씨에게 생활비를 빌리던 무렵에도 그는 방학마다 자신이 관심 가는 도시에서 한두 달씩 지내왔다고 말했죠. 이 취재진이 연락을 시도했을 때는 뉴욕에 온 지 한 달째라고 답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연체금을 구해달라고 손을 내밀면서 정작 본인은 계절마다 거처를 옮기며 지내왔던 거죠. 청년에게 미래를 제시한다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현재조차 청년들이 대신 지불한 돈으로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에서 가장 참담한 아이러니입니다. 이병헌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0대는 사회과학도, 30대는 역사학자, 그리고 유라시아 견문을 마친 뒤 40대에는 개벽학자이자 지구학자이며 미래학자를 지향한다고 말이죠. 저는 이 궤적에서 이동의 방향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어요. 역사학자라는 이름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사료가 있고 논문 심사가 있고 표절 여부를 원본과 대조해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그는 그 검증에서 걸렸습니다. 소현세자에 관한 그의 저술이 한 연구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심지어 원 논문의 오류까지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반면 미래학자라는 이름은 태생적으로 반증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말이니 지금 당장 틀렸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고 틀려도 시점이 아직 안 됐을 뿐이라 얼마든지 미룰 수 있죠. 이 전환은 청중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역사학자의 청중은 표절과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동료 학자들이에요. 미래학자의 청중은 불안한 개인들,
그 중에서도 AI와 취업과 국제정세 앞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20대 청년들입니다. 검증할 능력이 없는 대신 위로와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그는 옮겨갔습니다. 심사받는 자리에서 심사받지 않는 자리로 말이죠. 이 구조는 낯설지 않습니다. 재벌 3세와 검사를 사칭해 신뢰를 얻고 그 신뢰로 상대를 파산시킨 전총조라는 인물이 있죠. 그리고 자수성가 청년이라는 서사를 팔았지만 여러 가지 그 성공 서사가 거짓이었다는 게 들통난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백만 원대의 굉장히 비싼 강의를 팔고 있고요. 이 모든 사람들은 파는 물건만 달랐을 뿐 구조는 같습니다. 검증할 수 없는 자산을 먼저 전시하고 그 전시에 넘어온 사람의 신뢰를 담보로 자원을 가져가죠.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 위기가 오면 잠적하거나 말을 바꿉니다. 이 계보에는 조금 다른 결을 지닌 이름도 하나 있어요. 제가 청년일 때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 책을 쓴 김난도 교수입니다. 그를 향한 제 비판은 사기가 아니라 위선입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유학을 다녀오고 서울대 교수직까지 탄탄대로를 걸은 사람이 좌절 한번 겪어보지 않고 청춘에게 훈수를 둔다는 비판 말이죠. 위로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청년 세대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마음가짐 문제로 돌려버린다는 비판입니다. 이 김난도 쪽이 학벌과 권위를 내세운 위선과 계급적 무감각에 대한 비판이라면 이병헌은 그 위선의 자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제로 금전적 피해를 입힌 형사적 문제로 건너갑니다. 사이비 종교의 문법도 이 계보와 만납니다. 검증 불가능한 초월적 권위, 그 권위에 대한 정서적 귀속, 그리고 그 귀속의 현금화죠. 한 상담 심리사는 여러 사람에게 거액을 빌린 뒤 잠적하는 사기꾼들이 처음에는 소액을 빌렸다가 바로 갚는 행동을 반복해서 신뢰를 쌓고 그렇게 점점 더 큰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되면 어느 순간 아주 큰 금액을 빌리고 잠적해버린다고 설명해요. 그 정 씨가 이병헌의 그 금방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고 그 뒤 1년 넘게 회피와 침묵을 견디며 신뢰를 이어간 구조가 이 소액부터 시작하는 축적의 패턴과 겹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앞에서 노라고 말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저 역시 그 소비의 회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인디 잡지에서 일하다가 상업 패션지로 옮긴 후에 가장 먼저 목격한 건 인터뷰에게 시대 정신을 담은 질문을 던지는 법이 아니라 그 순간 가장 화제성 있고 유명한 이름을 지면에 앉히는 법이었어요. 잡지가 잘 팔려야 광고주가 만족했고 광고주가 만족해야 다음 호가 나올 수 있는 구조니까요. 그 사이 진심을 가진 아티스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매체가 제대로 실어주지 않는다고, 아무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고 자괴감을 느끼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 관행에 끈덕지게 저항을 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결국 잡지도 폐간될 거라는 걸 또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이 화제성과 진심 사이를 오가며 저 나름대로의 그 자괴감에 괴로워하고 방황했습니다. 뮤지션이든 배우든 셀러브리티든 소위 말해 요즘 뜬다 하는 인물을 인터뷰 섭외하려면 몇 달간 줄을 서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미 모든 선택권과 주도권은 그들에게 넘어간 상태가 되죠. 때론 제가 잡지사 기자인지 홍보대행사 직원인지 헛갈릴 정도였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줄서기의 논리는 참 단순했어요. 이미 화제성으로 검증된 이름이라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지면에 앉히는데 위험이 없죠. 리스크가 적다는 말입니다. 화제성 그 자체가 검증을 대신한 거죠. 이병헌이 파고든 틈도 정확히 거기였어요. 베스트셀러 1위, 여러 대형 유튜브 채널 반복 출연이라는 이 화제성이 쌓이자 아무도 그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명백히 정답을 아는 사람도 다수가 오답을 말하면 그 오답에 동조해버린다는 걸 실험으로 보여줬죠. 흥미로운 건 그가 애초에 이 실험을 설계한 이유입니다. 이전에 그 셰리프라는 학자가 관찰한 동조 현상은 사람들이 답을 확신하지 못할 만큼 자극 자체가 애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는데 애쉬는 그 설명을 반박하려고 일부러 누가 봐도 정답이 명백한 이 선분 문제를 사용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수의 오답에 동조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정답이 명백할 때보다 애매할 때 동조 압력은 훨씬 강해진다는 것이었죠.
화제성은 정확히 그 애매함을 메꿔서 다수의 확신을 대신 만들어주는 장치가 됩니다. 심리학자 크루글란스키는 이런 성향을 인지적 종결 욕구라고 불러요.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고 반증할 여지 없는 최종 결론을 서둘러 얻으려는 욕구를 말하죠.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이 욕구는 더 강하게 켜집니다. 이병헌이 청년들에게 팔았던 건 정확히 그 조기 종결된 확신이었어요. 다만 그 습성이 유독 강하게 발현되는 조건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게르트 호프스테드가 만든 문화 차원 이론에 불확실성 회피지수라는 항목이 있어요. 한국은 여기서 85점을 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사회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권력거리 지수까지 높은 편이라 위계와 권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까지 겹치죠. 애매하고 모호한 문제에 대한 확신을 파는 사람에게 끌리고 권위에 대한 감수성이 높으니 그 확신이 박사학이나 정치인과의 친분으로 포장되면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죠. 이러한 조바심이 왜 이토록 쉽게 개인 숭배로 흘러가는지를 설명하는 오래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학자 그레고리 핸더슨은 1968년 저작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에서 중간 집단이 거의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들의 행동이 한국 현대사회의 구조를 만들어 왔다고 진단했어요. 이게 반세기도 더 된 진단이지만 지금까지도 낡았다는 평가보다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평가를 더 많이 받습니다. 노동조합, 지역공동체, 종교결사체처럼 국가와 개인 사이를 완충해주는 중간 단위가 약하면 불안을 함께 나눌 곳이 없는 개인은 그 불안을 대신 해석해줄 강한 개인에게 더 쉽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 공백을 한국 사회에서는 학벌이라는 새로운 위계가 메워요. 이병헌의 박사학위와 역사학자 직함이 그 위계의 언어를 빌려서 신뢰를 확보한 경우죠.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이 사기와 사이비 종교에서 세계 최악이라는 통념은 사실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인구 대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를 국제에 비교하면 2020년 기준 한국은 스웨덴, 독일, 덴마크, 핀란드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는 나라조차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소수에 그칩니다. 일본은 1995년 옴 진리교 사건을 계기로 종교단체 해산 명령 제도를 처음 가동했고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을 계기로 그 제도를 다시 움직여서 올해 최고재판소가 옛 통일교의 해산 명령을 최종 확정했죠. 반면 한국은 종교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기준 자체가 일본보다 훨씬 엄격해서 설령 문제가 불거져도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이 종교의 자유를 더 존중해서가 아니라 제재의 문턱 자체가 높은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사기꾼과 사이비 종교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라서가 아니라 그런 인물이 태어나고 자라나 대중적 영향력을 얻기에 유독 좋은 조건을 갖춘 나라라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조건은 사기꾼이나 사이비 교주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크고 빠르게 대중적 영향력을 갖게 되는지 그 증폭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거죠. 학벌이 검증을 대신하고 유튜브가 신뢰를 증폭시키고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는 문화가 이를 더 돕습니다. 절대량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크게 자라나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이 채널 조하나의 아일랜드에서 자주 던지는 질문이죠. 이 대한민국 사회의 학벌이라는 위기에 대한 수능은 어디에서 왔을까? 저는 자꾸 역사로 눈이 갑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들어선 후 채 12년도 지나지 않아 이미 헌법을 2차례나 억지로 뜯어고치는 독재와 그걸 뒤엎는 시민봉기를 한 차례 완주한 나라죠.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은 노태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 이 대사가 무서운 건 쿠데타 세력의 자기 정당화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병헌과 전총조 그리고 한국 사회 여러 인물들, 사이비 교주들이 여전히 같은 문장을 실천하고 있죠. 대통령이 아니라 미래학자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을 뿐이죠. 동시에 이 역사는 맹목적 복종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부정선거와 쿠데타를 되풀이해서 무너뜨린 저항의 전통도 함께 새겨져 있어요. 청년들이 노동청에 그 이병헌의 문제를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행동, 그리고 오늘 이 보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 저항의 문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계에 대한 수능이 훈련되는 자리는 바로 교실입니다. 정답 없는 문항이 나와도 오류를 쉽게 인정하지 않은 시험제도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는 근육 대신 정답을 찾아내는 반사신경을 훈련받았어요. 가수 서태지는 1994년 노래 교실 이데아에서 학교가 학생 모두를 똑같은 하나의 정답으로 밀어넣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던 학생은 20년이 지난 뒤 이렇게 돌아갔죠. 다른 사람과 배움을 나누기보다 평가원이 정해준 정답만 찾아다닌 게 결코 옳은 공부법은 아니었다고. 시험제도의 정점에 서봤던 사람조차 몇십 년이 지나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이 구조가 몇 세대가 지나도 거의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토론의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스스로 내리고 그 판단에 책임지는 경험이 적다 보니 어른이 되어서도 확신을 대신 말해주는 목소리를 계속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는 은밀한 이득이 있죠. 판단을 남에게 맡겼다가 실패하면 그 실패의 책임까지 함께 넘길 수 있다는 것. 한국 사회에는 눈치라는 단어가 있죠. 상담 심리학에서 이 눈치를 재는 척도까지 따로 만들었을 정도로 우리는 자기 생각보다 분위기를 먼저 읽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해외 강의실이나 회의실에서 누가 먼저 말해볼 사람 하고 물으면 한국인은 좀처럼 먼저 손을 들지 않아요. 일단 분위기를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여론이 어디로 쏠리는지부터 파악한 뒤에야 자기 의견을 정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무슨 일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판단은 유보한 채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부터 먼저 살핍니다. 애쉬의 실험이 밝혔듯 정답이 흐릿하고 애매한 상황일수록 동조의 압력은 더욱 강해져요. 정답 없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먼저 판단하는 대신 먼저 눈치를 봅니다. 이러한 조바심은 최근에 교실 밖 극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죠.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였습니다. 정답 없는 세계, 무자비한 우연성을 그린 영화죠. 그런데 관객들은 그 모호함을 그대로 견디는 대신 서둘러 진영을 나누고 평론가를 향한 온라인 공격으로 그 불편함을 서둘러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철학자 한병철이 진단한 낯섦에 대한 사회적 불관용이 정확히 이 소동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답 없는 문항을 못 견디던 그 교실이 정답 없는 영화를 못 견디는 극장으로 그대로 옮겨간 거죠. 이러한 소비의 회로는 매체 안쪽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 위임의 습관은 정치평론 유튜버들에게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나요. 한국에서 유독 정치평론 유튜버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는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일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유를 맡기고 따르다가 실패하면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지우면 되니까요. 비슷한 패널들이 이 채널에서 저 채널로 돌려막기처럼 반복 소환되는 것도 이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팬덤의 순환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정확히는 그 제작진, 작가나 PD들의 게으름이고 모험을 피하려는 습관입니다. 어느 한 프로그램에서 조회수와 화제성이 이미 증명된 인물이라면 다음 프로그램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그를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알릴레오 북스에 나온 인물이 매부쇼에 나오고 또 매부쇼에 나온 인물이 또 다른 채널에 나오고 또 같은 팬덤을 가진 다른 인문학 채널들로 연쇄 초대되는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좁습니다. 이 좁음 때문에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일이 굉장히 쉬워요. 같은 얼굴이 몇 개 안 되는 채널을 돌아가며 반복해서 등장하면 그 반복 자체가 검증처럼 보입니다. 이병헌이라는 인물 역시 이 게으른 순환을 타고 여러 대형 채널에 연쇄적으로 출연하면서 대중의 신뢰를 쌓았어요. 판단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다수의 뜻에 순응하는 건 정확히 같은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둘 다 결국 노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나죠. 이 두 가지 앞에서 딱 한 번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한 이 한국 사회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1년 한 증권사 광고에 이런 카피가 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모두가 yes라고 말할 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카피였죠.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조직 문화에서 소신 있게 말하자는 이 문구는 당시 정말 크게 히트했습니다. 저는 이 유행 자체가 한국 사회의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no라고 말하는 게 광고 카피로 팔릴 만큼 희소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다시 예스맨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진단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이 슬로건 하나로 바뀔 만큼 얕은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이 눈치 문화와 정답 중심 교육과 위기에 대한 복종은 시험 제도와 조직 문화와 미디어 생태계 전체가 함께 짜놓은 그물이었고, 그 그물은 광고 한 편으로 쉽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강연장의 청중도 그 그물 안에 있었던 거죠. 그 새로운 세계기구를 함께 디자인해보자는 이병환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청년들, 거기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찾으려던 사람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학벌이 검증 없이 신뢰가 되고 유튜브가 그 신뢰를 밀도 높게 증폭시키고 모호함 앞에서 우리 모두가 먼저 눈치부터 보도록 훈련된 나라에서 그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음번에 또 그런 확신에 찬 또 다른 얼굴이 나타난다면 그들이 그 순간에 노라고 말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는 짚어주고 싶어요. 이병환이 팔았던 확신을 희망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은 희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반대편에 가깝죠. 희망은 알 수 없는 채로도 나아가는 힘입니다. 확신은 다르죠. 스스로 겪어내고 판단해서 얻어낸 확신이라면 그것도 분명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병헌이 팔았던 확신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른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해서 누군가 대신 정해준 답에 기대는 확신이었죠. 내일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이 곧 불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20살에는 30을 걱정했고 30에는 40을 걱정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니 그 걱정을 쏟았던 시간과 열정만큼 그 순간을 더 열렬히 살았어야 했다는 후회만 남습니다. 제가 30이 훌쩍 넘어서 그 한국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극도의 불안이 찾아왔었어요. 거의 공황장애가 왔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저를 찾아온 건 이 뱃속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기분, 기대와 설렘이었습니다. 저는 그 극도의 통제광이었던 사람이어서 정말 그 제 스케줄러를 보면 진짜 빡빡하게 모든 일정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음 주에 이날 뭐 몇 시에 나는 어디에 있을 거고, 그거를 정말 달별로 연별로 계획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30 중반에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갑자기 다이빙을 하겠다고 이제 한국을 떠났을 때 그 비행기 안에서 당장 내일 무엇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 스케줄러에 내일부터 모든 날들이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걸 보고 심리적으로 정말 숨을 쉬기가 어려울 만큼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런데 정말 그 순간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뱃속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 당장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안이고 어떻게 보면 공포인데,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자유롭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 순간만큼 그렇게 자유롭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걱정은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이 아니라 현재를 미리 저당 잡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이 불안해하는 것의 거의 전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행여나 이 영상을 보는 20대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그저 이 말을 건네주고 싶습니다. 30이, 40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에게 오늘을 내주지는 말라고요. 확신을 파는 사람 대신 그냥 오늘을 사는 자신을 믿어보라고요. 당신은 그만큼 충분히 특별하고 멋진 사람이니까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멤버십을 통해 제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나만의 의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